네, 안녕하십니까. 행복버스의 주식 투자 정석입니다. 행복버스의 주식 투자 정석은 이제 평생 활용 가능한 주식 투자 기준을 만드는 이제 커리큘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이론 강의, 실전 강의, 심리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이론 강의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 3강이죠. 3강 목표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목표 설정입니다. 1번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도박이 아닙니다. 투자는 지금 도박이 아닐 뿐더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다.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게 답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가는 왜 계속 올라갈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돈의 가치는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질까? 돈이 계속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M2, 달러의 M2, M2가 이제 통화량을 얘기하는 건데 달러의 통화량을 보시게 되면 197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때 이제 상승 각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이 통화량을 다시 회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회수하는 게 미미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달러만 해당되는 게 아니냐? 밑에 보시면 이제 원화, 대한민국의 M2 통화 공급량을 또 보실 수 있는데 동일하게 1970년대부터 서서히 상승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 각도를 높여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화량은 왜 계속 늘어날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무인도가 하나 있는데 무인도 안에는 이제 3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 다음 C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제 10,000원 현금을 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이제 무인도 밖을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배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5% 이자를 주고 이제 10,000원을 빌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10,000원을 빌려와서 B는 이제 C한테 10,000원을 주고 이제 배를 사는 거죠. 배를 사와서 이제 고기잡이를 나간 다음에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아서 이제 다시 A에게 이제 고기를 팔아서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과연 B는 A에게 이자까지 1,500원이죠. 1,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고기는 많이 잡아왔는데. 정답은 불가능입니다. 왜냐? 이 무인도에는 통화량이 이제 10,0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500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D라는 사람이 나오죠. B라는 사람이 이제 500원을 만약에 대출을 받아갔다. 그렇게 되면 이 무인도에는 총 통화량이 1,500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B는 A에게 1,500원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용경제죠. 신용경제에서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화량이 늘어나야 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왜 돈이 늘어나냐? 신용화폐 시스템이
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근본이 이제 금과 통화량을 일치시켰죠. 그래서 금이 막 늘어나지 않는 이상 화폐를 막 찍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970년대 이제 근본이제를 이제 폐지를 하면서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통화량을 계속 찍어낼 수 있게 된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게 신용화폐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찍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경제성장,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해야지 경제성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다음에 내년에 내후년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는 인식이 머리에 있어야지 돈이 돌고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정부는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빚은 과연 나쁜 것일까요? 아직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빚은 나쁜 게 아니고 빚은 신용이고 곧 돈이다 라고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는 이 피라미드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일단 피라미드의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 여기 눈 모양 있죠? 제일 상단에는 메이저가 있습니다. 화폐 경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메이저가 있는데 그 메이저 밑에는 이 화폐 경제 시스템 룰을 설계하는 룰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화폐 경제 시스템 룰이 잘 돌아가게끔 이제 거시 경제를 설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거시 경제는 이제 부채, 환율, 금리를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제 거시 경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 거시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이제 경제 주기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제 주기 설계자는 이제 물가나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성, 이제 성장률을 이제 조절하면서 이제 경제 주기를 이제 조절한다, 설계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빈노예, 대부분 99%의 사람들이 이 빈노예에 위치하는 거겠죠. 위아히야, 우리는 여기에 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빈노예들 여기 있죠. 너는 여기에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태어나서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고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빚까지 내고 마지막에 은퇴까지 요 밑에서 계속 살다가 인생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화폐 경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찍어내서 더 많이 찍어내면 더 많은 부자가,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50%, 60%, 70% 이상을 이 위에 사람들이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이 99%의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메이저하고 이제 화폐 경제 시스템 룰 설계자들은 이 화폐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붕괴되지 않도록 그것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메이저들의 이제 행동, 역할들이겠죠. 그렇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제일 꼭대기 상위층에서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붕괴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 화폐 경제를 대신하려고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이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위험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위험 대상을 제거를 하고 싶은데 이 만든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격도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만약에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이 화폐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2번, 3번, 4번에 위치한 사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메이저의 목표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상위로 올라가서 화폐 경제를 지배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2, 3, 4가 돼서 메이저의 밑에서 일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국 메이저의 목표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무인도 얘기를 했죠. 무인도에 뭐 A, B, C, D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돈을 푼다고 했죠. 돈을 이렇게 대출을 해서 이렇게 신용을 가지고 돈을 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모두가 이제 수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돈도 잘 쓰게 되고 그런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메이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다시 진정을 시켜주는 게 화폐 경제를 돌리는데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돈을 회수해야 되겠죠. 회수해서 이 D, C라는 사람이 죽을 만큼 이제 힘들어질 만큼 돈을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돈을 줄이는데 메이저가 돈을 줄이는데 C하고 D가 죽게 되는 걸까요? 아까 앞에서 무인도에서 D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500원을 대출을 받았죠. 500원을. 그래서 이 무인도에는 1,500원이 있었습니다. 1,500원의 통화량이 있었는데 1,500원을 B가 A에게 갚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500원을 빚을 진 D는 이 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돈은 A가 1,500원을 들고 있는데 D가 이 500원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 힘 약한 D가 맨 먼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있던 C가 죽게 되고 이런 순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인형을 까면 그 안에 조그만한 인형이 있고 요 인형을 까면 그 안에 요 인형이 있고 요런 인형들이 있죠. 여기서 돈을 쪼이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 게 가장 힘이 약한 뭐 국가로 치면 이게 미국 선진국이고 여기 뭐 뒤에 가면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이 뒤에 있겠죠. 이랬으면 가장 먼저 죽게 되는 나라는 피해를 보게 되는 나라는 이 뒤에부터 이제 서서히 돈을 줄이게 되면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기 바로 미국에 해당하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이저의 목표를 파악하고 이제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입니다. 메이저는 경제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까 돈을 늘렸다면 경기가 좋아지겠죠. 돈이 풀렸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돈을 또 쪼개겠죠. 그러면서 또 불황이 오고 이게 반복이 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메이저들은 이제 화폐 경제를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붕괴되지도 않고 붕괴를 예방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주기를 보게 되면 보시면 보통 이제 50년에서 60년 주기를 가지고 경기가 이제 순환하게 된다. 그것을 이제 콘드라티예프 파동, 콘드라티예프가 이제 주장했는데 이게 54년, 그러니까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이렇게
경기 주기가 호황됐다가 경기 침체됐다가 불황이 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4년 주기로 이동하는 이제 키친 파동, 이건 이제 재고량에 따라서 재고가 많아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재고가 또 없어지면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주기가 이제 키친 파동이고, 그 다음에 주굴라 파동은 이제 10년 주기, 이제 설비 투자를 처음 막 늘릴 때는 경기가 이제 좋아지다가 이제 설비를 다 늘리고 나면 설비 늘릴 게 없겠죠. 그럼 다시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이 왔다가 다시 회복되는 10년 주기로 일어나는 주굴라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쿠즈네츠 파동, 이건 20년 주기로 이제 일어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는 건설을 막 많이 할 때는 경기가 좋다가 어느 순간 또 다 짓고 나면 이제 더 지을 게 없겠죠, 건설이.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 불황을 거쳐서 다시 회복되는 그 주기가 20년 정도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콘드라티예프 파동을 한번 보게 되면 처음 1차 호황은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제 호황을 맞이했죠. 호황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2차 호황은 이제 철도, 이제 제철이 발달하면서 2차 호황, 그 다음에 전기공학과 이제 화학이 발달하면서 3차 호황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개발되면서 4차, 석유화학도 4차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5차에서는 이제 정보기술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호황을 맞이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불황도 있겠죠. 불황의 처음에는 1837년 공황, 미국의 이제 금융위기로 이제 공황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장기 침체, 그 다음에 이제 대공황, 그 다음에 오일 쇼크,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 그것은 이제 메이저가 설계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이저가 이러한 주기를 만드는 이유를 알았죠. 그러면 이러한 주기를 반드시 만들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기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하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강을 지금 하고 있죠. 3강은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가 3강에서는 목표를 설정할 건데, 여기 질문 있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매의 즐거움,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돈을 땄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죠. 도파민 중독인가? 매매의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건가? 아니면 학문, 뭐 AI나 자율주행 이런 걸 배움의 즐거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가? 또는 이제 소소한 용돈벌이, 이게 제일 많겠죠 아마. 소소한 용돈벌이를 목적, 이유로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가? 혹은 집이나 이제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하는 이유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죠. 이 이유를 파악하는데, 그 파악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이유에 따라서 목표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목표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 달라지겠죠. 그 목표가 달라지면 그 목표에 따른 또 투자 방법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투자 방법이 어떻게 되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3강에서는 목표를 설정할 겁니다. 그럼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뭐냐? 내가 투자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연히 목표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 목표에는 정답이 있을까? 이 목표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이유가 달라지고 이유가 달라지면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목표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려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직접 그려나가는 거다. 그럼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번 대출금을 갚는다. 그러면 목표가 아마 이쯤 되겠죠. 목표가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 2번 차를 산다. 또는 4번 세계 일주를 한다. 단기적인 목표겠죠. 그러면 목표가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이제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한다면 이제 목표가 더 장기적인, 빚을 갚는 것보다 더 장기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목표가 잡히겠다. 그것은 이제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따른 목표, 그 목표에 따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각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유가 매매의 즐거움, 도파민 중독이라고도 표현하죠. 매매의 즐거움 때문에 주식을 한다. 그런 사람들의 목표는 잘못된 습관 고치기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도 목표가 돼야 됩니다. 왜냐? 잘못된 습관만 고치더라도 이제 손실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제 인간의 심리를 역행하지 못해서 이런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단기적인 성향 그리고 손실 회피 성향이 대표적입니다.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실 회피 성향을 가지고서도 절대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은 안 좋은 종목인데 그것을 빨리 손절을 하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무서우니까 손절을 못하고 계속 들고 있으니까 나의 계좌에는 안 좋은 종목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단기적인 성향도 이 세력들이 이러한 단점을 알고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간들의 심리를 알고 이런 사람들을 집중 공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급등시키고 시간을 엄청 질질질 끄는 거죠.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계속 하락을 시킵니다. 그러면 한 99%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고치더라도 손실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적절한 투자 방법에 따라서 투자한다면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습관 고치기, 그 다음에 목표 정하기가 핵심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문, AI나 자율주행 이런 배움이죠. 학문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사람들은 목표가 배움의 즐거움 플러스 배우는 것도 즐겁지만 거기다가 부가적인 수익이 난다면 이제 성취감까지 생기겠죠. 여기 보시면 배움이란 목적지를 바꾸면서 평생 계속하는 여행과 같다. 배움은 평생 해야 됩니다. 배움은 평생 할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부가적인 수익이 생기면 더 좋겠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 방법이 뭐냐? 첫 번째, 금리, 돈의 가치. 앞에서 길게 설명했죠. 돈이 뭔지부터 빚이 무엇인지, 신용화폐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해만 한다면 배움의 즐거움 플러스 추가적인 부가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이제 학문을 통해서 유망한 업종에 이제 투자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업종 그리고 기업의 가치만 보고 투자합니다. 보통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때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물론 장기 투자에도 성공을 하겠지만 이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업종, 기업이라도 저렴할 때 매수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저렴할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돈의 가치, 금리를 파악하게 되면 이 저렴할 때가 언젠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장 많은 부류겠죠. 소소한 용돈벌이를 위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목표가 어떻게 되냐? 이제 분기에 한 100만 원 정도 버는 거. 그리고 플러스 주식 투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아까 앞에서 배웠죠. 금리,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가 필수적이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소소한 용돈벌이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면 매수 아이템 그리고 매도 아이템에 따라서 이제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기준 없는 매매는 절대 금지. 예를 들어서 뭐 이때 사서 이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또 더 올라가면 인버스를 사고 그럼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거죠. 인버스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수익을 봤으니까 인버스는 다시 팔고 다시 주식을 사서 올라가면 개꿀 아니냐 이런 건데 이거는 아무 기준이 없는 그냥 머리 상상 속으로 하는 매매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 없는 매매는 금지하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무작정 우량주에 투자하면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기준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죠. 남들 좋다는 거 우량주라는 거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투자 기준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제 집이나 이제 자동차까지 이제 구매를 목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목표가 이제 1억에서 5억 사이를 벌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실력까지 켜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목표로 이제 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방법을 보게 되면 금리, 돈에 대한 가치 이해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기준도 당연히 확립이 돼야죠. 자신만의 투자 기준. 그리고 또 추가돼야 되는 게 바로 복리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리는 아마 다 알고 계신데 이걸 활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집중 투자와 그 다음에 복리 효과가 곱해져야지 우리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멋진 차와 멋진 집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장주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2, 3에 성공해야 된다. 이 2, 3회면 그러면 아까 상승장에서는 10번의 기회가 온다 했죠. 그럴 때 성공해도 되고 횡보장에서도 3번의 기회가 옵니다. 3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 3번 다 성공을 시키게 되면 횡보장에서도 이 목표 실현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가 핵심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20억이라고 정했죠. 우리가 20억 이상 그리고 주식 투자 실력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투자 방법은 금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신만의 투자 기준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복리 효과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이제 신법 여기서 이제 신법이 중요합니다. 신법이 뭐냐면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이제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신법이 필수가 됩니다. 왜냐? 이제 이게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한 번, 두 번 성공하게 되면 금액이 엄청 올라가겠죠. 10억 단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1% 수익률이 1%만 움직여도 내 자산이 하루에도 1000만 원씩 움직입니다. 이걸 버틸 수 있어야지 20억 이상의 자금을 얻을 수 있겠죠. 경제적 자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신법이 핵심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3강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자신이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목표와 그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